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내일 모의고사 봅니까? 예, 모의고사는 꼭 응시는 해보시고 절대 점수에 실망하시거나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드린 그 4번 문제처럼 이런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 16문제 출제됐습니다. 40%가 오늘 4번 문제는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제가 낸 게 좀 더 어렵네요. 4번, 6번, 8번 오늘도 3문제 박스형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내일 보는 모의고사에 11문제 있더라고요. 11문제 박스형 문제가. 실제 시험에는 16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몇 개인가 이렇게 낸 게 아니고 그냥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쉽게 돼 있어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패턴대로 되어 있으니까 꼭 응시는 해보시고 시간 안배하는 거 시간은 한 10분 정도 좀 일찍 마치는 게 좋죠. OMR 카드 마킹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처럼 실제 시험에 가서는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 옛날에 시험을 15번 넘게 실제 시험을 봤는데요.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막 손을 들들들 떨고 있고 마킹을 못하다 이 동그라미 OMR 카드 마킹을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봤다더라고요. 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니까 막 손을 들들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을 해가지고 보긴 하던데 옛날 같아서는 손을 잡아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잘못 잡아주다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떨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야 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요. 연습 안 해보시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면. 점수는 연연해 하지 마시고 어차피 17.5점 7문제 정도만 맞추면 됩니다. 내일 시험은 너무 고득점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자, 오늘 276페이지 중개보수할 차례죠. 중개보수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일반적인 내용 1문제, 계산하는 문제 1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277페이지 중개보수의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상인의 자격을 갖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손님이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하고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미리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다. 상법상 상인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소에서 집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안 묻죠. 그냥 달라고 합니다. 예,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보수의 적용 범위. 중개보수는 중개하고 받는 보수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이나 매수 신청들이 보수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보수를 받고요. 그 외에 상가 분양 대행하고 받는 MGM이나 R이나 이런 거는 많이 받아도 된다. 겸업하고 받는 컨설팅하고 받는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많이 받아도 됩니다. 분양 대행 수수료 많이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만 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했고요.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도 10%, 20% 받아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 하면 보증금 1억, 권리금 1억 이렇게 알선을 하고 합해서 2천만 원 받았습니다. 권리금 및 중개보수 해가지고 합계 2천만 원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법정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어디까지가 중개보수인지 어디까지가 권리금 알선 대가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권 행사 요건입니다. 278페이지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중개보수 받으려면은 집 팔아달라고 한 사람 집을 팔아줘야지 팔아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팔아놓고 중개보수 달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양가로 2번 중개완성. 중개완성이란 계약 성립입니다. 계약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받아버리면 패소하든 승소하든 보수는 받죠. 근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집을 100번 보여줘도 계약 승사 못 시키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모순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개업공개사들은 사기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거짓말 시켜서라도 어쨌든 계약을 성사시켜야 중개보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건의를 했어요. 이게 내놓을 때 이게 국가 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게 건의가 됐었습니다. 일단 내놓을 때 뭐 예를 들면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미리 내놓고 지금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 시급에 준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집 한번 구경시키면 예를 들면 몇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래놓고 나중에 계약이 성사되면 그 법정보수에서 미리 받은 거 빼고 나머지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뭐 100군데 집 봐도 돈 한 푼 안 준다고요. 계속 차는 타고 다니냐고 그래요. 100m만 가도 현실이.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계약 성사 못 시키면 집을 100번 보여줘도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저도 처음에 중개업을 할 때는 순진해가지고 그냥 보여달라는 데를 다 보여주는데 이제는 세입자가 집 구하러 오면 이사 날짜는 언젠데요 물어봐요. 말 못해요. 그러면 계약해요 안 해요?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 계약을 한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언제 이 땅을 빼줘야 된다 정해놓고 집을 구하러 다니거든요. 집부터 구할 수가 없잖아요. 내 집이 언제 나가는지가 정해져야 새로운 집을 구한다고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사 날짜가 언젠지를 물어봐야 돼. 그게 안 정해졌으면 절대 계약 못합니다. 그냥 시세만 보러 오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사 날짜 정해지면 오십시오. 지금 시세 봐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또 나중에 이사 갈 때 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고 안 보여줘요. 보여줘봐야 소용이 없어. 계약을 안 하는데 괜히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전세는 무조건 이사 날짜를 물어봐야 돼. 정해지는지 이사 날짜가 특정됐으면 그 날짜에 방을 빼야 되니까 구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와 거래계약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직접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개업공개사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개업공개사가 손님을 소개시켰는데 자기들끼리 몰래 둘이 만나서 계약을 해도 그 계약 성립에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걸 개업공개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겨놔야 돼. 녹음을 하든지 뭐 어쨌든 기록이 뭔가 나중에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할 수 있는 걸 남겨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 상대방입니다. 27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보면 우리나라는 중개보수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외국에는 보니까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제가 그 나라 법은 보지는 못했지만 관행이 그렇더라고요. 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법조문 확인은 못 해봤지만 외국에. 그건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지금 중개업소도 이제 큰 법인들이 좀 많이 진출을 큰 법인은 아닌데 뭐 빅테크 업체 이런 데가 좀 진출을 해가지고 오히려 매수인한테만 받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모순인 것 같아요. 매수인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 사는데 거기까지 또 중개보수도 매수인한테만 받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집토스인가 이런 거 있어요. 인터넷에 치보면 반값 보수 이런 거 치보면 나와요. 몇 개 업체가 한 3개인가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부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40억짜리를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안 물어봤는데 어쨌든 계약금을 2천만 원 받았나 봐요. 가계약금 비슷하게 받았나 봐요. 2천만 원 받았는데 매수인이 계약 깨겠다. 2천만 원은 그냥 안 받겠다. 매도인 하라고 하니까 매도인은 오케이 좋다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나중에 이 40억에 대한 0.9% 중개보수를 청구해가지고 4936 3,600만 원 쌍방이 각각 내야 되니까 둘 다 3,600만 원씩 해서 7,200만 원 주라고 1심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대요. 그 저보고 매도인이 나는 받은 거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3,600만 원 내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저한테 흥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사한테 이야기하지 왜 저한테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판결이 이렇게 나왔대요. 뭐 저한테 그냥 들어주면 좋겠는데 저도 사는 게 힘들어요. 제가 그런 거 다 남의 이야기 다 들어줄 만큼 와이프 이야기 듣는 것도 짜증나는데 지금 남의 이야기까지 그 다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뭐 하소연하겠죠. 그 들어주고 아 그랬습니까?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 어떻게 모든 국민들을 다 그렇게 해주냐고요. 어쨌든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금을 10% 받아라는 법은 없지만 10% 정도 받는 게 관행으로 돼 있어요. 10% 받았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4억 받았으면 중개보수 주더라도 남으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을 깼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나는 계약 깨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 그래도 중개보수를 내야 돼. 이게 약간 모순이잖아요. 기책 사유가 없는 사람도 중개보수를 내야 된다고 계약이 해제되면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해서 계약이 깨져도 개업공개사 고의가실이 아니면 둘 다 내야 된다고 중개보수를. 자, 그 다음에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거래 당사자 기책 사유면 중개보수 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범위 282페이지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에 다릅니다.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서 다른데 285페이지 우리 책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그 2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10년도 넘었어요. 15년 제가 뭐 방문각책으로 강의한 지가 20년 됐는데 20년 전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책이. 주택과 비주택을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 공부상 용도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국토부에도 물어보고 시군구에도 등록관청에도 물어보고 당연히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물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책에서 그 모순 이게 모순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상 용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피스텔을 지금 보세요. 280 그 조금 전에 본 거 맨 밑에 실제 사용 용도를 한다고 돼 있죠. 28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실제 사실상이 사실 제가 실제라고 했네. 사실상이라고 돼 있는 사실상이나 실제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건축물 대장상 공부 지적 공부 몰라요. 공적 장부를 공부라고 하는데 지적 공부는 들어봐도 공부는 안 들어봤어요. 공적인 장부를 공부라고 한다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건축물 대장 우리 책에는 지금 285페이지 맨 밑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로 된다고 했는데 그게 모순인 게 우리 책 이거 지금 283페이지 맨 밑에 283페이지 양가로 3번에 중간에 밑에 보니까 양가로 3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 보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 주택 외에 맨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오피스텔이라고 돼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외로 분류돼 있다고요. 그럼 아까 우리 책이 사실상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주택 외로 분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책 안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의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하든 주택 외로 사용하든 주택 외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양가로 3번. 그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보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해가지고 맨 밑에 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외로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사실상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어쨌든 시험에 주택과 비주택
다르게 적용한다. 이거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근데 주택이 사실상 용도냐, 이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 용도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책이 계속 오류로 남아있잖아요. 나왔으면 검증을 해가지고 뭐 이의신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아마 알게 됐겠지만,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어집니다. 주택과 주택외. 첫 번째, 주택이 있고요,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외. 주택과 주택외가 있는데, 주택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하는데요, 국토부령이 보니까 우리 교과서 그 282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에 있어요. 국토부령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면, 이유가 원래 이게 시도조례에 가야 될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시도조례는 정부에서 생각할 때 야당이 지자체 장인된 경우는 정부 정책에 빨리 안 따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당이 다수당인 지자체가 많잖아요. 지자체는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냥 이 시도조례로 갈 내용을 국토부령으로 정해놓고, 이 국토부령에 위반된 조례는 무효다, 이렇게까지 적어놨습니다. 붙이게. 그 말을 적지 않아도 당연히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라는 말 없어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표를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시험에 이게 뭐 나올 확률도 높지 않은데, 그래서 맨 높은, 최고 높은 거, 매매는 15억 이상인 경우 1000분의 7, 요거 맨 최고 높은 것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0.7%, 15억 이상인 경우 0.7%나 1000분의 7이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는 1000분의 6%, 15억 이상인 경우는 그냥 최고 높은 것만 하나 암기하자고요. 다 보기는 힘드니까. 자,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조례가 이거보다 더 높게 돼 있다면 그 조례는 무효입니다.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새로 제정될 때까지. 시도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16개 시도에 조례 제정 준칙안 해가지고 보냅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전부 다 손만 들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아요. 현재는. 자, 그 다음에 주택외의 경우에는, 주택외는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 사용 용도이면 이게 주택이어야 되는데, 그 건축물 대장상 용도이기 때문에 주택외로 분류되지만 주택에 준하는 보수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9%, 0.9%가 아니라 0.5%, 그 다음에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토지, 상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는 모두 매매든 임대차든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당사자 협의 깎도록 돼 있어요. 무조건. 더 받는 건 안 되고요. 깎는 것만 가능해요. 백화점 물건도 다 정가제인데 우리 중개보수는 정가제가 아닙니다. 깎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깎아달라 하는데 안 깎아주면 어떻게 하냐? 규정 없어요. 그러면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하면은 0.9% 다 못 받습니다. 소송하면 뭐 한 0.6, 0.7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 안 깎아준다면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은 없다고요. 어쨌든 협의를 하라고만 돼 있어요. 협의가 불성립하면 어떻게 된다, 이 규정은 없고요. 협의하고 합의는 다르죠. 조금 정치적으로는 달라요. 여야 합의라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야 협의예요. 합의라고 하면 100% 300명 국회의원 다 동의해야 되는 게 합의잖아요. 민주주의는 그 합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협의해가지고 안 되면 다수결로,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가장 큰 덕목이잖아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28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보수받아야 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는데요.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똑같다면 이게 의미가 없죠. 이런 걸 출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출제위원들은 대학 교수들은 몰라요. 똑같은지도.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중요한 줄 알고 계속 내고 있다고요. 그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 말 들어보면 정말 몰라요. 공인중개사법. 저만큼 알 수가 없어요. 그 대학에서 지금 일반 뭐 건국대학교나 이런 데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강의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지도 않아요. 또 이 공인중개사법을 전공한 전임 교수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민법 교수나 또 국토부 직원 그리고 부동산학과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 조문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쨌든 시험에는 이게 동그라미 3번이 그 오른쪽 옆에 문제 OX 문제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무소 기준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천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시도 조례니까. 자, 그 다음에 그게 지금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거고요. 자, 양가로 3번 주택 외의 보수입니다. 주택 외 보수 조금 전에 말했고요. 그 85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맨 밑에 B번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 보통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주택에 준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게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가 매도인 100만원 매수인 100만원이면 2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매도인이 그럼 복비는 내가 내줄게 해가지고 매도인이 매수인 끝까지 한 번에 200만원 단 받아내고 개업공개사가 총 받은 금액이 200만원밖에 안 된다면 법 위반은 아니다. 어차피 개업공개사 2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법조문에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중개보수 요율표 이렇게 해가지고 액자에 보통 많이 넣어놨어요. 액자에 넣어놨는데 주택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표를 게시해 놓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뭐 2억 이상이면 0.4%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 외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외의 경우 가로 퍼센트 가로 안에 적어 넣도록 돼 있어요.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주택 외의 경우만. 그럼 주로 어떻게 적어놨냐 하면 여러분들 중개사무소에 가서 보세요. 아마 처음에 들어가기 미안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 10억 정도 있는데 어디 현금 있는데 투자할 때 혹시 없나 싶어서 왔습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잘해줘. 커피도 공짜로 주고 예, 그렇게 처음엔 좀 부끄럽던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숙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가로 안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보고 오세요. 다음 주 올 때. 제가 보니까 0.9% 적어놓은 데도 있고 아예 가로 안에 안 적어놓은 데도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붙여놓은 데도 있고요. 비어있는 채로. 그러면 정부에서 의도하는 거는 0.8, 0.6, 0.7 이런 식으로 자율 경쟁을 하다 보면 중개보수가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0.9 적어놓고는 아예 비워놨다. 왜냐하면 만약에 0.6, 0.7 이렇게 적으면 옆에 중개업소하고 다르게 적으면 친목회가 다 결성돼 있어요. 중개업소끼리 왕따 돼가지고 오히려 망해요. 이거 혼자만 적게 받는다고 되지도 않을 거예요. 친목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담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0.6, 0.5 이렇게 적어놓은 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숙제니까 한번 여러분들 중개사무소에 가서 이거 보고 오세요. 그 어떻게 오셨는데 물으면 그렇게 하라고. 한 현금 10억
정도 있다고 말하라고요. 그럼 뭐 토지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브리핑 듣고 그 현장 답사도 한번 차 타고 따라갔다가 오고 그럼 그게 공부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 한도 초과 보수 약정의 효력입니다. 만약에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정을 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 없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 계산입니다. 286페이지 중개 보수 계산 2번. 그 박스 안에 예컨대 산출액 한도액을 산출액 한도액 해가지고 산출액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도액이 있으면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더 많아도 한도액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최고 한도가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요율표에 보면 80만 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90만 원 나와도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8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당연히 한도액보다 산출액이 더 낮으면 산출액을 받는 거고요.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거래금액으로 하고요. 동그라미 2번 동일 당사자 간의 중첩계약. 저도 이걸 한번 당하고 나서 제가 이게 옆에 광주에서 제가 한 2002년부터 광주에 한 2006년도까지인가 한 6년 가까이 살았는데 집을 들어가자마자 팔려고 내놨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새 집에 들어가니까 페인트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 3년 넘게. 요즘 새 집 들어가면 페인트 냄새 전혀 안 나죠. 다 태워가지고 요즘은 안 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한 3년 넘게 났어요. 페인트 냄새가. 그리고 1층에 악성 미분양에서 다른 사람 다 입주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제가 광주에 학원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학원이. 강의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너무 좋다고 싸다고 1억 천인가 그랬어요. 1억 1천만 원. 그때 한 20년 전에 35평이 1억 1천만 원 1층에. 그래서 뭐 싸다 해서 그냥 들른 계약해서 그 나중에 보니까 원장님이 MGM 1천만 원 받아 먹었더라고. 그 악성 미분양 해주니까 R 원래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더라고요. 받아도 돼요. 그 법적으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표정 짓는데 당연히 받아도 돼요. 예? 선생은 뭐 선생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래가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데 그냥 3번에 급도 없이 또 분양을 받았어요. 또 우리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하라고 해서 좋다고 자기는 조합원인데 저는 일반 분양 받게 했어요. 그 재건축 하는 거. 그도 들어가 살아보니까 엄청나게 또 고통받았어요. 재건축보다 1억 분양가는 1억 비싸고 그 조합원보다 일반 분양가는 또 층수는 안 좋은 거 5층 이하로만 조합원들은 6층부터 좋은데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들어가니까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받은 사람하고. 왜냐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서로 이권 다툼으로. 그래서 저도 동대표도 그 비조합원 출신으로 출마하라고 해요. 출마해가지고 3표 받고 떨어졌어. 83명 중에서 다른 사람은 77표 받고 그것도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은 77표인가 80표인가 받고 저는 3표 받고 그래서 창피해서 이사 나왔어요. 또 거기서 있다가 맨날 싸워요. 하여튼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자하고. 그러니까 그 살 때가 안 되더라고. 재건축하는데도 서로 맨날 싸우니까. 그 소셜 믹싱이 돼 있는데 요즘 보면 소셜 믹싱 계층 간에 섞어 놓는 경우가 있죠. 들어봤어요? 학계론에 나오는데 소셜 믹싱. 어디 가서 어른이 말하면 고개 흔들지 말고 입으로 말하세요. 예, 저한테는 괜찮은데 농담입니다. 이뻐서 하는 거니까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소셜 믹싱이 그 뭐냐면 계층을 서로 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임대하고 뭐라고 하는 분양받는 사람하고 임대 아파트하고 섞어버려요. 섞는데 옛날에는 막 동을 분리해 놓으니까 이게 101동은 임대, 그러니까 아예 102동 오지도 못하게 막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요즘은 위층이 임대인지 분양인지 모르게 섞어버려요. 그냥 201호 임대, 203호 뭐 예를 들면 분양 이런 그걸 소셜 믹싱 한번 치봐요. 휴대폰 빨리 지금.
예, 나중에 치보세요. 그러면 소셜 믹싱 학개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 게 소셜 믹싱 이런 게 학개론은 다양한 거 뭐 잡다한 게 다 나와요. 일반 상식이 소셜 믹싱도 나오고 뭐 그 젠트리피케이션도 학개론 시험에 출제됐었죠. 소셜 믹싱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학개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동시에 일어났다고. 저도 이제 그래서 3번에 입주하기 3개월 전에 이게 집이 팔렸어요. 이게 8년인가 7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팔렸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1억 7천에 팔았어요. 1억 1천에 사가지고 한 6년 살고 1억 7천에 팔고 3개월 동안만 여기 월세로 좀 살겠다 아니면 전세 주게 살겠다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이걸 중개한 사람이 저한테 수업 들었던 개업공개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작업을 해가지고 안 된다. 갑자기 말 바꾸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중개보수를 매매에 대한 것밖에 못 받는다고요. 근데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은 또 새로운 세입자가 만약 A가 들어오면 새로운 세입자한테 임대차에 대한 보수 받고 또 이 매수인한테 임대차에 대한 보수 받고 1타 4피인데 이게 제가 살아버리면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한테 절대 중개해달라 소리 안 해. 저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한테 차라리 모르는 중개업소에 가면 깎아달라고라도 하죠. 저도 제 친구도 중개업하거든요. 여자친구 20살 때 사귀진 않았는데 저 혼자 좋아했어요. 지는 뭐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도 제가 그 3번에 살던 거 또 팔아달라고 했더만이만 아예 제가 중개보수 안 줄까봐 매매 받은 돈에서 중개보수 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 말도 안 하긴 했는데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좀 깎아달라고라도 할 수 있죠. 보험도 아는 사람한테 들으니까 더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들으면 뭐 주는데.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한테는 해달라 소리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순수한 사람들이 영혼이 순수한 분들이 더 무서워. 나중에 나가면 현업에. 그래서 내가 걱정스럽다고. 너무 착해 빠진 사람들이. 자, 어쨌든 결론은 매매하고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나면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하고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받을 수 없다고요.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 동시에 두 개의 계약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분양권입니다. 286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분양권은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실제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해서 보수받는다고.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요율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분양가가 5억이면 분양가가 5억이다. 분양가가 5억인데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1억이잖아요. 주고받는 돈. 1억에다가 프리미엄이 1억 붙었으면 2억에다가 곱하기 요율한다 이 말이에요. 프리미엄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요건 판례입니다. 요거는 판례. 법조문에 없고요. 판례 분양권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그 다음에 287페이지 교환계약입니다. 교환계약은 동그라미 1번 메뉴에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교환계약인 경우. 교환계약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서로 교환입니다. 교환. 요즘 지금 교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더라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지금 규제 지역에서는 1년 안에 팔아야 되죠. 비규제 지역에서는 3년 안에 팔아야 되고 못 팔면 세금을 내니까 교환하는 게 교환서로 안 팔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교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요즘. 그래서 교환인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거래 금액이 큰 걸 3억을 기준으로 한다. 3억이면 3, 4, 12, 12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 시도조례에 의하면. 시도조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상가는 0.9%니까 18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120만 원씩을 각각 받는다고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입니다. 양가로 3번 임대차. 임대차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곱하기 요율 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 박스에도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 자, 500만 원 보증금 더하기 월세 45만 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나오고요. 5천만 원이면 여기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런데 보증금 500에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4,5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 그러면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 하면 3,300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실장으로 취직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그 주택 외에 그 무슨 악기 연주한다고 지하실 하나 취직하는 날 제가 중개했는데요. 사장님 몰래. 그래가지고 욕만 엄청나게 얻어먹었지만 어쨌든 5천만 원 하니까 0.9%입니다. 주택 외니까 그 뭐 트럼펫 이런 거 분다고 지하에 한다더라고요. 50만 원. 그러면 59, 45, 45만 원 중개보수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월세 5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해서 5만 원 깎는 순간 중개보수는 0.9%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0.9% 곱하면 39, 27, 39, 27, 29만 7천 원이죠. 그럼 45만 원, 29만 7천 원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 나는 게 45만 원 빼기 29만 7천 원 하면 15만 3천 원이죠. 15만 3천 원 쌍방울부터 각각 받으니까 30만 6천 원 중개보수 줄어든다고요.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그래서 현업에서 개업공개사한테 요거 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해보니까 개업공개사는 아예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말하지도 않고 주인한테 말하면 깎아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깎아주면 중개보수가 15만 3천 원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 깎아줄 수도 있겠죠. 근데 개업공개사가 절대 안 됩니다 한다고 중개보수가 내려가니까. 그래, 너무 착하면 돈을 못 벌고 그게 참 힘들더라고. 현업에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을 많이 생겨요. 저도 너무 착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양가로 4번 겸용 건축물입니다. 주택 맨 밑에 그 양가로 4번 첫 번째 줄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 중개보수 지급식입니다. 그 맨 위에 시행령 27조 2 그 시행령 0 27조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0이 시행령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행령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27조, 28조, 29조 만들지. 처음 법 만들 때 27조 2 이런 거 안 만들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신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는 계약 성립되면 보수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잔금 치러야 보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시행령에 아예 약정이 있으면 미리 뭐 받아도 되지만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 완료된 때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님 입장이라면 아까 보수 협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계약서 적는 순간 적고 나면 협의가 안 돼요. 적어버리면 그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가 찍혀 나와버려요. 아예 협의가 안 된다고요. 그럼 계약서 쓰기 전에 중개보수 협의하게 되는데 얼마 해줄 겁니까? 안 그러면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협상 벼랑 끝 전술을 해야 깎아주겠죠. 손님 입장이라면. 개업공개사 입장이라면 아무 말 안 하고 빨리 계약서 출력해버려야 되겠죠. 출력하면 그 확인설명서에 다 찍혀 나와버린다고 그냥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협의를 잘 안 하더라고. 그냥 0.4% 찍혀 나오면 그거 줘야 되는 줄 알고 국민들은 다 주고 있어요. 컴퓨터로 찍혀 나오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그게 확인설명서에 찍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 실비입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프린터 52번에 15번, 16번에 있습니다. 15번, 16번에 있는데 290페이지 우리 교과서는 29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하고 291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습니다. 즉 양가로 1번 290페이지 맨 밑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요. 291페이지 맨 위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는다는 거 요거는 이해되죠?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계약금을 바로 매도인한테 안 주고 예치하는 제도잖아요.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290페이지 맨 밑에 이거는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현업에서 매도인한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비용 달라고 하지 않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법무사들이 주로 내주고 있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개업공개사가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왜 매도인한테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비용을 받을 수 있냐 하면은 민법 판례가 보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 대금이 20억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의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가압류 말소 안 해주면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거절하려고 하면 매도인이 자 등기부 봐라 깨끗하게 내가 다 말소했다 다 갚았다 하고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92페이지 협회 보칙 보도록 하겠습니다.